우리 집까지 망조들게 할 거니 언제까지 붙어 있으려고! 당장 나가! 어머님, 7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사골국을 끓이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던 며느리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부도 뉴스가 나온 그날 7년 동안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인자한 얼굴이 한순간에 벗겨졌습니다.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며느리가 짐을 채 싸기도 전에 다른 여자가 캐리어를 끌고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7년간 잠을 잤던 바로 그 방에요. 비 오는 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강난간 앞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틀 동안 꺼져 있던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댁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72시간 뒤 자신들이 쫓아낸 그 며느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를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모든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잃어야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은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여자입니다. 이민준과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 은수의 삶은 누가 봐도 평온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댁은 강남에 건물 하나를 가진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은수 자신도 친정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탄탄한 중견기업의 딸이었으니 바깥에서 보면 더없이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집에도 비가 새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인자한 미소 뒤에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의 늦은 귀가가 단순한 야근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은수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으니까요. 은수야, 가정이란 건 혼자 꾸려가는 게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채워야 무너지지 않는 법이야.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긴 은수는 시댁 어른들의 식사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사흘 전부터 손수전을 부치고 시아버지의 지병 때문에 몇 년을 병간호를 하며 약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홍삼즙을 매달 직접 달여서 냉장고에 채워두는 것도 남편, 친구들이 집에 들이닥쳐도 군말 없이 안주를 만들어내는 것도 모두 은수의 몫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은수를 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시댁이 뭐가 무서워서 그러냐고. 그럴 때마다 은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은수에게 가정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힘들 때 다른 한 사람이 받쳐주고 그렇게 서로 기대어 사는 것.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시댁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다툰 날에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밝은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새벽 온몸이 쑤시고 아파도 제일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고 그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혼자 담담하게 삼켰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은수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집에 들어온 거야. 친구들이 하 웃었습니다. 은수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수는 핸드백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복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라는 말은 영영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건
작년 3월 어느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은수는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의 아침 약을 챙겨놓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은수는 처음엔 그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다리미의 증기 소리, 바깥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앵커의 목소리가 은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승연그룹 박승연 회장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승연그룹 계열사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으며 주요 거래 은행들이 대출 만기 연장 거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리미가 와이셔츠 위에서 멈췄습니다. 은수의 두 눈이 천천히 텔레비전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승연그룹, 박승연 회장, 은수의 아버지, 은수의 친정.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다리미 손잡이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하도록 꽉 쥐었지만 몸 안에서 퍼져나오는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아버지가 검찰 수사를 부도.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제각각 흩어지며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은수는 다리미를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가만히 서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는 이미 다음 꼭지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은수의 시간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건 손바닥에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리미가 채 꺼지지 않은 채 와이셔츠를 누르고 있었고 타는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습니다. 은수는 허겁지겁 다리미를 세워놓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는 건가? 혹시 비슷한 이름의 다른 회사인 건 아닐까? 아버지는 분명 지난 주말에도 멀쩡히 골프를 치셨는데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4번, 5번. 아버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서실로 전화를 돌렸더니 처음 보는 낯선 목소리가 지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연락이 어렵다는 말만 남기고 끊었습니다. 그 순간 은수의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힘드셨던 거였나? 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상황이었던 걸까? 혹시 아버지가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감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뜨겁고 무겁고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지금 우는 게 아니라고 일단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마트장을 보고 돌아온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한눈에 은수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휴대폰. 은수야, 왜 그러고 있어? 어디 아파?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뉴스에. 은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니는 한 박자 멈추더니 잠잠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은수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놀라거나 걱정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나올 법한데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뉴스 나왔구나. 단 한마디. 놀람도 없고 걱정도 없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 심장이 잠깐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뉴스 나왔구나.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은수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은수는 아직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수는 아버지와 통화가 닿지 않은 채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늦게 귀가해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은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나와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거대한 산처럼 든든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얼굴.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대답 없는 밤이 은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은수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들이 숨막히는 속도로 밀려오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은수는 새벽 내내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넣었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고 뉴스 검색창에 승연그룹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쳐넣었습니다. 기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횡령 혐의, 계열사 연쇄 부실, 자금줄 차단. 읽을수록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래도 은수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나와 쌀을 씻고 시어머니 아침 약을 꺼내놓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7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힘든 날에도 아침만큼은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냄비에서 구수한 된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냄새가 하루를 여는 것 같아 좋았는데 그날 아침만큼은 그 따뜻한 냄새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7시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진지 다 됐어요.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더니 국그릇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은수야. 네, 어머님. 집에 있는 신용카드 다 내놔. 은수는 숟가락을 잡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한 박자 늦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네, 카드 내놓으라고. 우리 집 법인카드도 생활비 카드도 전부. 내 친정이 망하는 마당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지. 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상황이 어떻든 은수 자신은 이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가사를 도맡고 살림을 꾸리고 남편의 셔츠를 다려온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내놓으라니. 어머님, 그건 제가 생활비로 쓰는 카드인데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확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은수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갑자기는 무슨.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친정이 좀 산다 싶으니까 우쭐해가지고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다니는 건지. 그러더니 결국 집안이 망조가 들었잖아. 어디서 망조든 집구석. 딸이 우리 집에 붙어 있어. 은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꼭 쥐었습니다.
나무가 손바닥 살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났지만 그 통증을 놓으면 다른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서 7년을 같이 한 식구예요. 7년? 7년을 여기서 뭘 했어? 밥 한 번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아이도 못 낳고 친정 돈 믿고 팔자 좋게 살다가 이제 쫓겨날 판이 됐으면 제발 조용히 좀 있어. 아이도 못 낳고. 그 말이 가슴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은수는 결혼 3년 차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다녔습니다. 시술도 받았고 한약도 먹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또 다음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병원에 한 번도 같이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단 한 번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꺼내다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친정 상황과 무관하게 제 위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차갑고 비릿하고 무언가를 오래 참아왔다가 드디어 뱉어내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아? 두고 봐.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외출했던 모양인지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며 시어머니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 짧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은수 앞으로 다가와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자, 좋게 합의하자. 이혼 서류야. 은수는 그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봉투 위에 찍힌 법무법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안에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찍힌 법인의 규모와 정식으로 작성된 서류의 두께를 보면 최소한 몇 주, 어쩌면 몇 달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그 사실이 은수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친정 상황에 따른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은수를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친정 뉴스는 그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신호탄이었을 뿐이고, 여보, 이게 무슨, 할 말 없어. 변호사가 다 설명해 줄 거야. 남편은 은수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7년을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던 사람이 단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은 채 저 말을 했습니다. 은수는 그 외면이 분노보다 더 아팠습니다. 눈조차 못 마주치는 사람이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내밀고 있다는 것이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식탁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아, 갑자기 이건 뭔 서류예요? 지금 이혼해 달라고요? 응, 빠를수록 좋지.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짐은 오늘 중으로 빼줬으면 좋겠어. 당장은 아니어도 되니까 오늘 안으로. 오늘 안으로. 7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오늘 안으로 짐을 빼라는 말이었습니다. 은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봉투와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7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성과 시간과 눈물과 포기. 그 모든 것이 이 집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눈물이 멈췄습니다. 은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방에서 7년을 잠들었습니다. 입원한 시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와 새벽 3시에 돌아와 쓰러지듯 눕던 밤도 있었고, 시험관 시술 실패 소식을 들은 날 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혼자 울던 밤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지만 은수에게는 그 모든 밤들이 저 천장 어딘가에 눌러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나직하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은수 씨 맞으시죠? 저는 이민준 씨 측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 관련 서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은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류가 언제 준비된 건가요? 변호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2달 전입니다. 2달 전. 아버지 뉴스가 나오기 2달 전. 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창밖에 봄볕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 햇살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날에도 태양은 그냥 뜨는구나 싶어서 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온 은수는 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7년치 삶을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옷장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뭔가를 집어야 하는데 어떤 것도 선뜻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가져가면 진짜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가방 하나에 담을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손이 떨렸지만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가는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짐을 싸는 은수의 귀에 거실에서 낮게 오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락했어? 응. 오늘 오후에 온대. 오늘 오후에. 누군가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수가 나가는 자리를 채울 누군가가 이미 날짜까지 맞춰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기획된 일이었다면 그 누군가 역시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일 것이었습니다. 2달 전부터 서류를 만든 남자와 오늘 오후에 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올 여자. 오후 2시였습니다. 은수가 짐을 절반도 채 싸지 못한 그 시간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은수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반갑고 심지어 들떠있는 것 같기도 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왔어. 어서 들어와.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런 거 사오면 어떡해. 은수는 가방 지퍼를 잡은 채 손을 멈췄습니다. 7년 동안 명절마다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려도 시어머니에게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방문 틈으로 목소리들이 스며들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낭낭하고 거침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죠. 어머니, 그 한 단어가 은수의 귀에 박혔습니다. 저 여자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오면서 꺼낸 첫 마디가 어머니였습니다. 은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지금 저 거실에서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는 여자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7년을 살아온 자신이 동시에 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자기야, 짐은 내가 옮길 게 어디다 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 놔. 큰 캐리어는 거기 두고. 안방. 은수가 7년 동안 잠들던 그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수로 맞춰준 침구를 직접 손빨래하던 방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술이 실패한 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던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저 여자의 캐리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더 이상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여자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세련된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 은수를 보자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고개를 까딱해 보였습니다. 인사인지 아닌지 모를 아주 느슨한 몸짓이었습니다. 은수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눈빛. 이 여자는 은수를 짐으로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곧 사라질 무언가로 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급 과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가 사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열어 하나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서 산 거야?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백화점에서 샀어요. 그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으스스했습니다. 오늘 처음 이 집에 들어온 사람과 7년을 살아온 사람 중에 누가 이 집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시어머니가 여자의 손을 가만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으이구 우리 복덩이 이제 됐어. 복덩이. 은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복덩이. 이 집에 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 집에 망조를 들여온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은수 자신이. 남편이 주방 쪽에서 나오다 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딱 1초. 그러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 다 쌌어? 시어머니였습니다. 여자 손을 잡은 채 은수에게 물었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 어조였습니다. 은수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아직이요. 빨리 해. 방 써야 하니까. 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 자신이 이 집에서 가장 이방인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잠깐 새 들어 살던 사람처럼,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 방을 비워주는 사람처럼. 은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작은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때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한쪽만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진 뒤에 남편의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7년 전에 그날이었습니다. 식장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던 기억이 났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입구에서 눈물을 닦던 기억도. 그 시간들이 지금 이 방에서 짐을 싸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그 사진을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랍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방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가져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짐을 다 챙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7년치 삶이 캐리어 하나와 가방 2개에 담겼습니다.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혹은 놀랍도록 허무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은수에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카드.
은수는 카드를 모두 꺼내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은수가 나가는 그 순간에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짧고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그 소리 하나로 끝났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흰 벽이었는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울면 안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은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표정. 아직은 괜찮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은수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은 지금 뉴스로 시끄러운 상황이었고 아버지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은수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발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 때 은수는 어느새 한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서울의 밤이 강 위에 내려앉고 있었고 건너편 빌딩들의 불빛이 물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은수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찬 쇠난간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강바람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3월의 강바람은 사람을 조각낼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은수는 외투 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추웠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추위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는 노부부, 이어폰을 꽂고 뛰어가는 청년, 손을 잡고 걷는 연인. 모두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수만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이 은수만 빼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볼을 타고 턱까지 내려온 눈물이 바람에 식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지금 이 순간 아버지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실까?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한 순간 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보며 은수는 잠시 숨을 참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지만 받지 않던 전화였습니다. 비서실에서도 연락이 어렵다고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변에 혼자 서 있는 이 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참아온 것들이 그 한 단어에 몰려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묵직하고 그러나 어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은수야, 미안하다. 딱 2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2마디가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겁고 무겁고 오래된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수는 난간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뉴스에서 횡령이라고 검찰 수사라고 나오는데
은수야, 들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 다 연극이다. 은수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극이요? 그래. 나쁜 놈들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움직이고 있었어. 적대적 기업 인수 알지? 우리 지분을 싸게 사들인 다음에 경영권을 빼앗는 수법이야. 그놈들이 외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석 달 전에 잡아냈다. 그래. 뉴스 나왔구나. 어제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의 말투. 그렇다면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버지 회사의 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아니면 그냥 뉴스 자체를 먼저 접한 것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침묵은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이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의 반응이었다는 것. 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말들이 빠르게 조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인 거야. 횡령 혐의, 유동성 위기, 이 모든 게 우리가 먼저 시장에 흘린 가짜 정보야. 그 세력이 우리 회사가 흔들린다고 믿게 만들어서 저들이 섣불리 지분을 건드리도록 유도하는 거지. 건드리는 순간 역공을 치는 거고. 은수는 천천히 눈을 뜨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출렁이는 물결이 빛을 받아 흔들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나야 멀쩡하지. 걱정 마라. 네가 놀랐을 거 알아. 연락 못해서 미안했다. 비밀을 지켜야 해서 너한테도 말을 못했는데 오늘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건 비서한테 들었다. 오늘 일. 은수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온 것, 이혼 서류를 받은 것, 한강변에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냐? 네. 그 집에서 쫓겨난 거냐?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자책, 그리고 분노. 아버지는 평생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짧은 숨소리 하나에 모든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이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은수야, 네 아버지. 내일 아침에 회사로 와라. 할 말이 있다. 어떤 말씀이요? 아버지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더니 차분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시댁이 가진 강남 건물, 그거 알지? 그 건물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아냐? 은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건물 담보로 잡힌 대출금이 있어. 금액이 작지 않아. 그리고 그 대출을 연장해주고 있는 저축은행, 거기에 우리 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직접 드러나지 않게 구조를 짜놨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보이지.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면 그 대출은 하루아침에 끊길 수 있어. 건물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지. 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내 남편이 운영하는 하청업체들, 거기 납품 계약 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우리 계열사 발주야. 하청 물량의 70%가 우리 쪽에서 나가고 있어. 그것도 끊으면 그 회사는 석 달을 못 버텨.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이 자신을 쫓아낼 때 믿었던 그 안정, 건물도, 사업도 전부 아버지가 짜놓은 구조 위에 얹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은수를 쓰레기처럼 내버리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모래성이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이 쌓아준 모래성인 줄도 모르고 그 위에서 대리석 궁전 인양 굴었던 것이었으니까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듣고 싶어서. 은수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지금은 그 차가움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그 집에서 쌓아온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혼자 끓이던 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수고, 아이도 못 낳는다며 가슴을 찌르던 말들. 오늘 오후에 문을 열고 들어온 내연녀를 복덩이라고 부르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남편의 등. 그리고 오늘 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한강변에서 혼자 흘린 눈물들. 은수는 천천히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냥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되돌아오지 않고 앞으로만 흘렀습니다. 그 흐름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은 억울하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흘러서 결국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나도 그래야 한다. 은수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분노이기도 하고 결심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뒤엉킨 뜨거운 무언가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응. 그 사람들한테 가장 아프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아침 9시까지 와라. 우리 법무팀도 대기시켜 놓을게. 생각 정리해서 와라, 은수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수는 한동안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멀리 다리 위로 자동차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아까까지의 눈물은 어느새 말라 있었습니다. 볼에 남은 자국이 바람에 당겼지만 새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또렷한 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쥐었습니다.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흘러가듯 걷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생긴 걸음이었습니다. 강변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그 불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인도 위에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까까지는 들리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강물 소리도 멀리서 달려가는 차 소리도 세상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은수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 72시간.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은수는 승현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오는 동안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은수는 머리카락이 흩어져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은수는 어릴 적부터 수백 번은 더 지나쳤습니다. 친정아버지의 회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건물 같았습니다. 은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은수가 문을 여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은수를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늘 그랬듯 크고 든든했습니다. 은수는 그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번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아버지가 은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잠은 잤니? 조금요. 밥은?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밥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는데 누웠어도 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새벽 내내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했다. 지우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잠시 후 죽 한 그릇이 들어왔습니다. 은수는 몇 숟가락 먹었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넘겼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위해 몸이 버텨줘야 했으니까요. 9시 정각이 되자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팀 팀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오랜 경력에서 배어나오는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팀원 2명이 각자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와 테이블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며 은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민준의 회사, 이민준 명의 부동산, 이민준의 하청 계약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강남 건물의 등기부등본. 아버지가 하룻밤 사이에 준비시킨 것들이었습니다. 법무팀 팀장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어젯밤 회장님 지시로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민준 씨 측과 연결된 경제적 구조를 3가지 축으로 분류했고요. 각각에 대해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부회장, 은수는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와 무관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 회사의 간부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은수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오늘부터 너는 이 회사 부회장 직함으로 움직인다.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려면 직함이 있어야 해.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직함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72시간 안에 무엇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였습니다. 들을게요. 법무팀 팀장이 첫 번째 서류를 짚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어머님 명의 강남 건물은 현재 저축은행 담보대출 38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해당 저축은행 지분 중 우리 그룹 계열 펀드가 간접 보유한 비율이 23%입니다. 이 지분을 통해 채권 매입 절차를 밟으면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채권자 지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조기 상환 요구가 가능한 조건이 이미 대출 약정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연체 이력도 2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은수는 그 내용을 천천히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38억 원. 하루아침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상환 요구가 들어오면 시댁은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강남 건물은 시어머니가 늘 자랑으로 내세우던 것이었습니다. 이 집이 얼마짜리 건물인지 아느냐? 그 말을 은수는 시어머니 입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그냥 자랑처럼 들렸는데 나중에는 은수를 향한 은근한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이 집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처럼. 하지만 그 건물이 사실은 남의 돈으로 버티고 있는 구조였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다면 더 어이없는 일이었고 알면서도 은수에게 그 말을 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민준 씨 명의 하청업체와 우리 계열사 간의 납품 계약은 현재 5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 3건은 이번 분기 종료 시점 갱신 조건이고 2건은 계약 해지 통보 후 30일 유예 조항이 적용됩니다. 즉, 오늘 해지 통보를 넣으면 한 달 안에 계약이 전부 정리됩니다. 업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요. 해당 업체 연간 매출의 약 72%가 우리 계열사 발주에서 발생합니다. 계약이 끊기면 단기 운전자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영업일 기준으로 약 60일에서 90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석 달. 길어봐야 석 달이었습니다. 은수는 잠깐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 도심 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제 한강변에서 바라보던 그 야경과는 다른 풍경이었는데 어쩐지 같은 도시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3번째입니다. 팀장이 3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민준 씨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건 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담보 설정이 과도하게 걸려 있어서 현재 시세 대비 실질 자산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건은 이민준 씨 형제 명의로 차용증이 잡혀 있는데 이 차용 구조가 실제 금전 거래인지 위장 재산 분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은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한번 훑었습니다.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채권, 계약, 지분, 만기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숫자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숫자 안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복덩이라고 불리던 내연녀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남편이 아이도 못 낳는다며 칼을 찌르던 시어머니가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의 발밑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은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하죠. 채권 매입 절차, 오늘 안에 시작할 수 있나요? 오늘 오후 안에 실행 가능합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째, 계약 해지 통보는요? 문서 작성만 되면 오늘 중으로 발송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 안에 문서 준비해 주세요. 팀장과 팀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시선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은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진행될 때 상대방이 누가 움직이는 건지 알 수 있나요? 팀장이 답했습니다. 채권 매입은 간접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계열사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그룹과 연결해서 생각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48시간 안에는 뒤를 캐기 어려울 겁니다. 48시간. 그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지, 왜 납품 계약이 끊기는지, 그냥 재수 없는 날이 겹쳤다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테이블 위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 전화기 소리, 빠르게 넘어가는 서류 소리. 아버지가 은수 곁에 잠시 섰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냐? 은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후회는 제가 잘못을 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계가 오전 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흐르고 나면
이 도시 어딘가의 강남 건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하루 동안 은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회사 게스트룸에서 소파에 기댄 채 눈을 붙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법무팀은 밤새 움직였고 은수는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며 결제를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은 가장 침착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굳어버린 탓인지 아니면 몸이 마음보다 앞서가고 있는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첫 번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아마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내연녀에게 반찬 이것저것 권하면서 어디 불편한 건 없냐고 물어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식탁에 은수의 자리는 없습니다. 은수가 떠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고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그 식탁 위의 공기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채권 매입 완료됐습니다. 저축은행 측과 절차 마무리됐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시어머님 명의 건물 담보대출 관련 상환 요청 공문이 발송됩니다. 법무팀 팀장의 보고였습니다. 은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령 확인은 어떻게 해요? 등기우편과 이메일 동시 발송입니다. 이메일은 수신 확인이 가능하고요. 등기는 내일 오전 중 수령 완료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는요? 계약 해지 통보 문서는 어제 저녁에 발송됐습니다. 이민준 씨 측 하청업체 5곳 모두 동시에 나갔고 문자와 이메일 병행 발송이라 이미 수신된 곳도 있을 겁니다. 은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10시. 시댁 식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을까요? 남편은 회사에 나가 있을까요? 내연녀는 은수가 썼던 안방 침대에서 막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아무것도. 은수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바깥에서 서울이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걷고 구름이 흘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시댁 사람들도 똑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평온함이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났습니다. 법무팀 팀원 한 명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저축은행 담당자 확인했습니다. 공문 발송 완료됐고 수신처 이메일 열람 확인도 됐습니다. 반응은요? 이민준 씨 쪽에서 저축은행으로 전화가 2건 들어왔답니다. 무슨 일이냐, 갑자기 왜 이러냐는 내용이었고 담당자는 원칙대로 서류 내용을 안내해줬습니다. 은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전화를 꺼는 남편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당황했겠죠. 황당했겠죠. 무슨 일인지 전혀 몰라서 목소리가 높아졌겠죠. 그런데 그것이 딱 38억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였다는 것이 은수에게는 어떤 위로도 분노도 아닌 그냥 사실로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7년 동안 아내 앞에서는 눈도 못 마주치면서 돈 앞에서는 전화를 2번이나 걸었구나 하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겠죠. 은행에서 상환 요청 공문이 왔다는 말을 들었겠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땠을지 은수는 상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표정을 상상하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아직 절반도 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청업체 쪽 반응은요? 2곳에서 항해 전화가 계열사 담당자에게 들어왔습니다.
담당자는 매뉴얼대로 계약 조건 내해지 권한 행사라고 안내했고요. 이민준 씨 본인 전화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이거나 아니면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 냄새를 맡고 있거나 어느 쪽이든 오늘 하루 안에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은수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핑이 아닌 손글씨였습니다. 생각이 손끝에서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24시간 완료, 채권 이전, 계약 해지 통보, 상대방 인지,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아직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은 쪽에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채권 매입이 우리 쪽에서 나온 것임을 그들이 파악하기 전에 그 균열을 더 깊게 넣는 것. 그러려면 지금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은수는 잠깐 펜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내연녀. 지금까지 은수는 내연녀를 움직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태의 일부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내연녀야말로 이 구조에서 가장 약한 골이었습니다. 시댁과 감정으로 묶인 것도 아니고 재산을 공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은 시절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좋은 시절이 끝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은수는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내연녀, 접근, 정보,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어디서 흔들 것인가. 그것이 48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수에게는 이미 그 방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아버지가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은행 쪽에서 두 번째 확인 왔다. 이민준 쪽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대. 얼마나 걸릴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막을 방법이 없어.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는 하겠지만 본질은 바꾸지 못해. 상환 기한은 공문 발송 후 14일이야. 14일.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 14일 안에 38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댁의 상황을 보면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응, 내 연녀한테 접근하려고 해요.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아버지는 잠시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시댁이 곧 파산할 거라는 정보를 흘릴 거예요. 가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처럼 보일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눈치가 있다면 움직일 거고, 움직이면 시댁 안에서 균열이 생길 거예요. 아버지는 잠깐 입가를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어떡할 거냐? 그게 목적이에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은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허락도 만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이 하는 일을 지켜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수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48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저 강남 건물 안에서 이미 예상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은수가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뻐근했습니다. 어깨도 뭉쳐 있었습니다. 눈이 따끔했습니다. 몸은 솔직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몸은 24시간 동안 버텨온 것을 정직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손을 잠깐 펴었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틀만 더,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넓게 도시 전체를 물들이며 은수는 그 빛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냉정했습니다. 노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집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도 억울한 사람에게도. 다만 내일은 전혀 다른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48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날 아침 일찍 회사 샤워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이틀 전 한강변에서 혼자 울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정렬된 눈이었습니다. 은수는 거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낸다. 내 연녀의 이름은 최지혜였습니다. 남편 이민준과 3년 가까이 만나온 것으로 법무팀이 파악했습니다. 나이는 32살.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지방 행사를 돌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참이었고 음반 한 장을 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무대 위와 달리 수입은 불규칙했고 이민준을 만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기대는 부분이 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정보를 보며 은수는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최지혜는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읽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상황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자신을 지키려 움직인다는 것을. 은수가 심어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려움. 접근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최지혜가 자주 들르는 강남의 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사흘치 동선을 추적해 알아낸 곳이었습니다. 은수는 그 카페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승연그룹 홍보팀 소속 직원으로 평소 기자처럼 보이는 외모와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내 연녀 옆 테이블에 앉아 통화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화 상대방은 없었습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꾸민 통화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야. 아까 취재 말이야. 이민준 씨 회사 있잖아. 거기 협력 업체들이 계약 다 끊겼다는 거 확인됐어. 하청 5곳이 동시에 통보받았다는데 그게 다야? 아니, 그것보다 건물 쪽이 더 심각하다고. 대출 상환 독촉 들어갔다는 거 알아? 규모가 30억대야. 그쪽 집안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으니까 결국 경매로 가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완전히 내리막이라는 거지. 통화는 2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통화를 끊고 커피를 마시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은수는 회사 집무실에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표정은 어땠어요? 처음엔 스마트폰 보고 있었는데 통화 시작하고 30초쯤 지나서부터 화면을 내려놨습니다.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저희 직원이 나가고 나서 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겠죠. 아니면 검색을 하거나 어느 쪽이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전 11시에 햇살이 빌딩 유리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내 연녀가 지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집이 얼마나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올라타 있는지를,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은수의 예상은 1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연녀는 8시간 만에 움직였습니다. 오후 7시 법무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최지혜 씨가 오늘 오후에 강남 한중고 명품 거래상에 들렀습니다.
가방 2점, 시계 1점을 현장에서 팔고 나왔고요. 금액은 확인 중인데 개당 시세로 보면 합산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은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명품 거래상, 가방과 시계, 2천만 원. 그것은 최지혜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은수가 7년 동안 보아온 시어머니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들고 나오던 버버리 가방, 결혼기념일에 시아버지에게 받았다고 자랑하던 까르띠에 시계. 그것들을 내연녀가 처분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 내연녀가 그 물건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시댁집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전에 외출했다가 오후 2시에 귀가, 그리고 4시에 다시 나와서 거래상에 들렀습니다. 귀가했다가 다시 나왔다는 것은 집안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여준 것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연녀는 영리했습니다. 배가 기운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살 것부터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 길을 시어머니의 물건에서 찾았다는 것이 앞으로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에 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는 뜻으로 복덩이라 불렸지만 복이란 건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고른 복덩이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은수가 거울에 비추어준 진짜 모습보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만 보려 했던 것처럼 계속 주시해 주세요. 오늘 밤 추가 움직임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가 끝났습니다. 은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빛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가방이, 자신의 시계가 자신이 복덩이라 불렀던 그 여자의 손에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상환 독촉이 왔다고 아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돈을 끌어올 것인지 방법을 찾느라 집안이 어수선할 것이었습니다. 그 어수선한 집안에서 복덩이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법무팀 야간 당직 직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수는 소파에 누운 채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내연녀 최지혜 씨 새벽 12시 20분에 시댁 출발. 캐리어 2개 가지고 나감. 현재 위치 추적 중. 행선지는 이태원 인근 오피스텔로 확인. 은수는 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태원 오피스텔. 어딘가에 미리 잡아두었던 것이었겠죠. 아니면 오늘 급하게 구한 것이겠죠. 어느 쪽이든 이미 떠났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72시간의 마지막 구간이 시작되기 전에 시댁 안에서 첫 번째 균열이 완성되었습니다. 은수의 설계대로. 그런데 그 균열이 단순히 내연녀가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시어머니는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남편은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 것이고 내연녀는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내분이었습니다. 은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72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이제 24시간이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알미 따뜻하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7년이라는 시간이 그랬습니다.
정이 들면 아픈 법이고 아프면 그 아픔을 없애는 일도 깨끗할 수만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은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멈추면 그 사람들이 옳았던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24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민낯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강남 건물에 압류 딱지가 붙는 그날, 은수는 어떤 모습으로 그 문 앞에 설 것인지 이미 생각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들과 함께 서류를 손에 들고,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옷을 입고 은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72시간째 되는 날 아침, 은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건물들의 불빛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하늘은 남색과 회색 사이 어딘가의 빛깔이었습니다.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은수는 그 고요함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일 전 이 도시 어딘가의 한강변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이 차가운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같은 도시라는 것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3일 동안 다른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은수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회사 게스트룸에서 버텨온 모습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은수는 전날 밤 비서에게 부탁해 두었던 옷을 꺼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재킷에 테일러드 팬츠, 구두는 굽이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귀걸이는 작고 심플한 금색, 화장은 공들였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을 커버하고 입술에는 색을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7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갈 때의 은수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 짐을 끌고 비를 맞으며 나오던 은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은수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9시 정각, 법무팀 소속 변호사 3명이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내려오자 세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수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출발할게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도로는 아침 출근 차량으로 복잡했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보며 있었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들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회사원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 이어폰을 끼고 걷는 학생. 저마다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전에도 저 사람들은 이렇게 걸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은수는 집에서 쫓겨나고 있었는데,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동안에도 세상은 그냥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수도 멈추지 않아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법무팀 팀장으로부터 마지막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부회장님, 오전 9시 기준으로 압류 집행 절차 완료됐습니다. 건물 정문과 후면 출입구에 집행관이 현장 배치 완료됐고 압류 딱지는
주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두 곳에 부착됐습니다. 시댁 식구들 현재 위치 확인됩니까? 이민준 씨는 오전 8시에 건물 로비에서 집행관과 마주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내부에 있습니다. 시어머님도 자택에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은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아무런 떨림이 없었습니다. 15분 후 차가 강남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 정문 유리에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붉은 글씨, 법원 직인이 찍혀 있는 그 종이가 이 건물의 새로운 상황을 선명하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 보다가 지나쳤습니다. 은수는 잠시 차 안에서 그 딱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종이 한 장이 이 건물의 무게를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강남 건물, 이민준이 명함에 넣어 다니던 주소, 복덩이가 안방을 차지한 그 집, 그 모든 것이 저 종이 한 장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은수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구두 굽이 인도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각또각 단 한 번의 소리였는데 자신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변호사들이 양옆으로 섰습니다. 은수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남편 이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과 무언가를 따지고 있던 참이었는데 은수가 들어서자 그 말이 뚝 멈췄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흘 전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했고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듯 미간이 좁혀져 있었습니다. 계단 쪽에서 시어머니가 내려오다가 멈추었습니다. 손이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흘 전 망조든 집구석 딸이라고 했던 그 눈과 지금 이 순간의 눈이 달랐습니다. 그 눈 안에 처음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은수는 잠깐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그 눈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 눈이 언제 흐려지는지, 언제 차가워지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눈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서 변호사 한 명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저는 승현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건물의 새로운 채권자이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인 박은수 부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신 겁니다. 현재 이 건물은 법원 압류 집행이 완료된 상태이며 건물 내 거주자 및 점유자분들께 퇴거 절차를 안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이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7년 동안 같은 집에서 들어온 목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승현그룹 부회장 자격으로 여기 온 것입니다. 이민준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 집에서 몇 년을 먹고 살았으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감히. 은수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 사흘 만이었습니다. 사흘 전에는 저 얼굴 앞에서 참았습니다. 오늘은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먹고 살았다고요? 7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명절 전날 밤을 새우고 어머님 약 챙기고 한의원 모시고 다닌 게 먹고 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집에서 신세 진 적 없습니다.
해드린 것들이 있으면 있었지. 뭐라고? 이 건방진. 그리고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무단 점거자들의 즉각 퇴거를 요청드립니다. 새 주인. 무단 점거자. 즉각 퇴거. 그 세 개의 단어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닌 공포의 눈물인지 악어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수의 발을 붙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7년이잖아. 우리가 7년을 같이 살았잖아. 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7년이 어떤 7년이었는지 은수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7년 동안 저한테 한 말 중에 진심이었던 게 하나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못 낳는다고 했을 때 그게 어머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시어머니의 고개가 떨구어졌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이혼 서류 철회할게.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제발. 은수가 이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사흘 전에 이미 남이 됐어요. 이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안다고 했죠? 뭘 잘못한 건데요? 이혼 서류를 2달 전부터 준비한 거요? 2년 동안 내연녀를 만난 거요? 내가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다른 여자랑 밥을 먹고 있었던 거요? 아니면 친정이 망한 줄 알고 눈도 안 마주치고 서류를 내밀었던 거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잘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무릎 꿇는 이유가 미안해서가 아니라 건물이 날아가니까잖아요. 변호사들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굳어버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에서 나온 것도 보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그냥 사실이어서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은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건물 안쪽 복도 끝에서 경호원이 뛰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지하 주차장에서 최지혜 씨 확보했습니다. 캐리어 2개, 가방 3개입니다.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민준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어젯밤 떠난 줄 알았던 최지혜가 새벽에 다시 돌아와 짐을 챙기다 걸린 것이었습니다. 은수가 어젯밤 건물의 모든 출구에 경호원을 배치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최지혜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나빴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지하 복도에서 최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큰 가방 2개를 어깨에 맨 채였습니다. 트로트 무대에 설 때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운 사람들을 보고 걸음이 멎었습니다. 은수, 변호사들, 집행관들, 시어머니, 이민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흘 전 안방에 들어오며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던 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생각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출구를 향해 발을 옮기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그 가방 뭐야? 금고 열었지. 내 폐물 어디 있어? 두고 온 게 있어서 온 거예요. 뭘 두고 와? 내 물건 훔쳐가는 거잖아.
이민준이 복도 안쪽에서 뛰어왔습니다. 지혜야, 그 가방 내려놔. 최지혜가 이민준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빠가 뭘 해줬어요? 집도 날아가고 사업도 끝났으면서. 내가 언제 사업 끝났어? 은행 상환 독촉에 계약까지 다 끊겼잖아요. 나도 눈 있거든요. 이민준이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게 다 저 여자 때문이잖아. 최지혜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오빠가 먼저 잘못한 게 있으니까예요. 그냥 인정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귀지 뭐야? 처음부터 돈 보고 들어온 거잖아.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뭘 보고 저 드린 거예요. 친아들 이혼시키고 곁에 세워두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이 가시나가. 세 사람이 뒤엉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 끈을 잡았습니다. 최지혜가 뿌리쳤습니다. 이민준이 그 사이에 끼어들다 최지혜와 부딪혔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느니, 누가 누구를 이용했느니,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느니. 말들이 엉키고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로비 전체가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수는 그 장면을 보며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흘 전 식탁에서 이민준이 이혼 서류를 내밀 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거들 때, 그 둘이 얼마나 완벽하게 한편처럼 보였는지. 그런데 지금 저 두 사람은 최지혜를 가운데 두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순간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건물 유리문 밖에서 흘끔 들여다보다 지나쳤습니다. 경호원이 은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방 내용물 확인하고요. 시어머니 폐물 있으면 목록 작성해요. 짧고 또렷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지혜가 가방을 놓지 않으려 버텼고 이민준이 달려가 끼어들었고 시어머니가 그 사이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 사람이 엉킨 채로 현관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몸을 돌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은수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은수 앞에서 무릎을 꺾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원래대로 될 수 있잖아. 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오를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한 가닥 연민이라도.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였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사람으로 봐주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바닥에 있는 모습이, 망조든 집구석 딸이라고 했던 사람이 복덩이라 불렀던 여자한테 폐물을 털리고 무릎을 꿇은 모습이, 그것이 분하거나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로만 보였습니다. 7년 동안 은수도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 못 낳는다는 말을 들은 날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서 명절 뒤 새벽에 홀로 설거지를 하면서 그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틴 7년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변호사분이 퇴거 절차 안내해 드릴 겁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시어머니의 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방향을 잃은 울음이었습니다. 은수는 돌아섰습니다. 변호사들이 퇴거 절차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 밖으로 밀려나오면서도 서로를 향한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남 한복판 인도 위에서 한때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건물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은수는 유리문 안쪽에 잠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없었던 자리에는 언제나 이런 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할 때의 웃음과 불편해졌을 때의 맨 얼굴. 그 차이가 저렇게 크다는 것을 은수는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은수의 안은 고요했습니다. 7년 전 결혼식 날 함께 찍은 사진을 이 방에 두고 나왔던 것처럼 이 장면도 그냥 이 자리에 두고 가면 됐습니다. 더 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차가 앞으로 왔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수는 타기 전 딱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인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이민중과 최지혜는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압류딱지가 붙은 건물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은수는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러나 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월의 햇빛이었습니다. 3일 전 한강변에서 맞던 그 야속하고 차갑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은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 위로 온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딱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수는 올라탔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건물이 사이드미러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다른 차들이 흘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각자의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일 전에는 그것이 야속했는데 지금은 다행이었습니다. 세상이 한 사람의 무너짐에 멈추지 않듯 한 사람의 일어섬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냥 각자의 속도로 흘러간다는 것. 은수는 창밖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0분 후 차가 승현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들어서자 아무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깨가 아니라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어릴 적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잡던 그 손이었습니다. 온도가 같았습니다. 수고했다. 은수는 그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는데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흘릴 것은 다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박은수 부회장 정식 선임. 이사진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짧은 회의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악수가 오가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은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부회장실 문패 앞에 섰습니다. 박은수 부회장.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 이름 앞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집안의 며느리가 먼저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박은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은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의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사람들.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맨 위에 아버지가 직접 올려둔 것으로 보이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재단 설립 검토안.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혼이나 가정 해체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독립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가 한 줄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너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은수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하고 각진 글씨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변하지 않은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했다, 세 글자, 메모 한 줄. 그런데 그 짧은 것들이 긴 말보다 더 깊이 닿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갈 곳을 몰라 무작정 걷고 있는 사람이, 차가운 난간을 붙잡고 밤을 버티는 사람이, 3일 전에 은수처럼. 은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 여백에 적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퇴근 무렵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이민준 씨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합의 절차를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쪽 변호사한테 넘겨주세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이민준. 그 이름을 들었는데 심장이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7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7년이 이제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들었습니다. 사흘 전에도 이 시간쯤 노을이 졌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와 내연녀 이야기를 하며 복수를 설계하던 저녁이었습니다. 세상은 같은데 내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은수는 7년 내내 무언가를 참고 지우고 삼켰습니다. 더 잘하면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순진했다는 것을 지금은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7년 동안 은수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비겁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수는 창밖 노을을 한참 바라보다가 의자를 돌렸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 새로 달린 문패, 아버지의 투박한 글씨, 그리고 이제부터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올라왔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통쾌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오는 미소였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오래갈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은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수가 7년 동안 시댁에서 가졌던 가치는 사골국도 아니고 새벽 5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친정 회장의 딸이라는 간판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간판이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순간 시어머니의 인자한 미소도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도 7년의 모든 것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이 사라졌을 때 곁에 누가 남아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떠나는 사람과 그 자리에 남는 사람, 그 차이가 결국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쪽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으면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진 것이 사라져도 끝까지 남아줄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까?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